역사와 역사가 만났다. 역사와 문화재를 소재로 한 본격 토크 배틀쇼 헤리티지 오브 레전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세종대왕과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나볼까 하는데요. 허준 씨, 네. 이 두 분의 연결고리 공통점이 뭘까요? 천재들이었다. 그렇죠. 오늘 심 소장님께서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 세종의 가장 큰 업적은 뭘까요? 이런 질문은 싫죠. 왜냐면 가장 큰 거 고르라고 하면 왜 이거 빼먹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 가장 주도했고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역점 사업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글이죠. 한 민족이게끔 하는 어떤 그런 힘도 이곳에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록에 유일하게 이 작업에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주도했다는 건 좀 분명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글이 아닐까. 그럼 개인적으로는 뭐가 1등이세요? 아니 한글이죠. 궁금하네. 네, 그냥 치우기 같은 거였다가 욕먹을 수 있습니다. 어머, 진짜요? 일라이다는 세종학당에서 한국말을 배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또 한글 배울 때 어려운 점 이런 것들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은 한글을 제가 하루 안에 배웠거든요. 네. 왜냐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은 읽을 줄 알게 되었다. 네. 이거 외국 분들도 되게 세종대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송 작가님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떤 인물일까요? 그냥 과학자가 아니죠. 창의적인 과학자. 창의적인 과학자. 다빈치는 빈치 마을 출신이란 뜻이에요. 엥? 진짜요? 빈치 마을 출신의 레오나르도 씨. 허준 씨 고향이 서울입니다. 서울. 네. 그러니까 서울 출신의 준 씨.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서울 사람들은 보통 모르죠. 서울이 다 네 집이냐? 예, 어쨌든 이 창의적인 과학자 다빈치는 세종대왕이 돌아가시고 2년 후인 1452년에 태어나요. 살면서 세종대왕하고 다빈치 태어난 거 비교하는 얘기 태어나 처음 처음이야, 들어봤어요. 처음이야. 진짜. 네. 난 비슷한 시기인지도 처음 알았어. 세종대왕은 왕족이었죠. 근데 다빈치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스로 알아봐야 돼요. 그는 늘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물을 보면서 tell me, tell me. 나 진짜 이거 안 할 줄 알았는데 언제 때 건데 이게. 그 정도로 지적 호기심이 많았던 인물이 다빈치였습니다. 다빈치가 왜 천재냐면은 화가, 조각가, 발명가, 건축가, 지필가, 음악가, 문학가, 역사가 선배님이시네요. 과학자, 공학자, 해부학자, 지질학자, 천문학자, 식문학자, 지리학자, 기술자, 수학자, 의사, 요리사. 그러니까 이렇게 캐타고라이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그치.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길게 얘기했는데 어리석은 것 같다고.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네, 네, 네. 이 중에서 가장 익숙한 직업은 당연히 화가랑 과학자였죠. 네. 단연가. 네. 그러니까 사실 굳이 비교를 한다면 이제 다빈치는 이제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면 네. 세종은 통치자이기 때문에 방향은 정확해요. 유교 국가의 유교 군주로서 백성을 행복하게 먹여 살리려면 농본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거의 모든 업적이라는 게 민본과 농본 사이에 다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천이, 앙불구, 뭐 자경로 이런 것들이 다 목표들이 대부분 천문기구, 한글도 백성을 일깨우기 위한 도구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굳이 지금 이 경쟁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렇게 갈리는 거죠. 다빈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뭐 만들고 싶은 거, 연구하고 싶은 걸 스스로 다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세종은 이쪽도 관심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가 해봐. 그렇죠. 그래서 CEO 스타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본인의 능력이 다 펼쳐진 상태에서 넌 이거 해봐, 넌 이거 해봐, 넌 이거 해봐. 그리고 딱 검사하고 아니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잖아. 라고 다시 해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모든 거를 다 깊숙하게 잘할 수 있어요.
세종실록을 보면 재밌는 게 상고하라란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나면 딱 결정내는 게 아니라 좋아, 좋은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따 저녁에 회의 한 번 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만 하니까 아는 친한 공무원 이제 선배가 야, 세종 때 공무원 힘들었겠다. 그만큼 세종이 이제 신중하고 신하들을 잘 부리고 그 수준에 맞춰서 신하들을 뽑으니 본인도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성과 이제 세종의 천재성은 좀 다르게 발현됐다는 건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일화가 뭐가 있냐면 그건 얘기 잘 못 들었어요. 열심히 이제 근무를 하고 야근을 한 거야, 부하 직원이. 한가를 만들려고. 깜빡 잠이 들었네.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내 몸에 용포가 덮여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세종대왕은 그때까지도 안 자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하 직원을 아끼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난 너보다 더 늦게 잔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네요. 이게 원래 이게 좀 어른 동화로 바꾼 거야. 예. 원래는 그게 굉장히 세종의 자유로움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종이 부하들을 갈구는 지켜보고 있다. 이게 참 보기 나름이에요. 네, 네. 실제로 세종 때 집현전 학자들이 조선 초기 100년의 근간의 모든 제도를 다 완비를 합니다. 정비를 합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인재였죠,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왕이라고 불리는 분들 어떤 분들 계시죠? 제발 염라대왕이라 그러지 마세요. 가끔가다 그런 분들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왕은 세종대왕과 광개토 대왕 두 분 계시죠. 그만큼 위대한 분이세요. 제가 서울 시내 역사 관련된 박물관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신기한 게 농업박물관을 가도 군사박물관을 가도 국악박물관을 가도 과학박물관을 가도 맞아. 기승전 세종대왕이에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시죠. 와. 그러나 네. 이 다빈치의 발명품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죠. 대립으로 가. 500년 전이에요. 네. 연산군이 흥청망청하고 있고 막 그냥 막 무오사와 막 그런 또 정말 연산군이 옛날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지구 건너편에 네. 이탈리아에서 다빈치는 비행기를 만들고 헬리콥터, 낙하산, 자동차, 탱크, 심지어 잠수복까지 자기 머릿속에서 기획을 하고 네. 정리를 합니다. 네. 중요한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에 남겨요. 일종의 연구 노트를 제작한 거죠. 다빈치가 남긴 코덱스 양을 합치면 7,000쪽이 넘어요. 7,000페이지가. 잠은 언제 잤을까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빌 게이츠가 경매에서 구매를 합니다. 1994년 3,0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억이 넘어요. 30년 전에 심 소장님, 340억이면 우리가 책을 몇 권을 팔아야 돼요. 저까지 끌어들이세요. 네, 뭐 이 정도면은 세종실록과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저렇게 나오시니까 좀 속상한데 아니, 사실은 이 노트를 모아놓은 것이 네. 실제 만든 게 아니라 요런 것도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 그렇지. 라는 상상력 또한. 근데 세종께서는 생각했다? 그러면 결과가 이미 다 나와 있어. 다 만드셨어. 지금 딱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 그대로. 진짜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비행기. 실제로 네. 제자가 우리 스승이 만들었으니까 됐겠지 하고 비행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실제로는 그거 타고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어. 다빈치는 이제 그런 다양한 상상과 창의력을 통해서 유럽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했다라는 거고, 아까 이제 농업박물관, 농사기술을 올려야 되잖아요. 관료도 쫙 파견시켜서 이제 전국의 농법을 다 긁어 모아서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되고, 그때 이제 이양법이 들어간다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많이 안 알려진 얘기지만 군사박물관 가면 이제 역대병료라고 그래서 사실 이제 조선의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린 보통 이제 다 그냥 이순신장이 한 줄 알고 있지만 그 시기 때 것들이 다 조선 전기 때 세팅된 것들이 활용이 된 거기 때문에 검술도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들이 좀 예정되니까.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빈치 하면 그런 상상력의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게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노트 자체에 사람들도 관심이 많고, 그걸 입수한 다음에 거기서 또 상상력을 얻어서 자기네들의 발명품을 만들어가는 발명의 역사를 연 거니까 그 업적 자체를 뭐 네. 부정하는 건 아니고. 진짜 다빈치가 천재였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양손으로 글을 이렇게 썼대요. 이건 되게 유명해요. 네, 그것도 이거를 봐봐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고 여기 다른 거. 요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글을 와, 그 사람의 뇌가 그걸 가능한 긴 아니에요? 긴? 근데 그건 정말 세상에 천재인데. 이런 일이 나와야 될 것 세상에 같은데요? 이런 일이. 아니 이게 진짜 현재 천재 분석하는 거 보면 이렇게 책을 읽을 적에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으로 다르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재인데. 24시간을 그렇게 할차게 쓰셨나 다빈치는 좀 봐요. 진짜 천재. 그러니까 진짜 천재 중에 천재인 천재인 것 것 같아. 같긴 해. 난 사람이구나. 난 저는 그래서 난 사람. 미켈란젤로가 더 좋아요. 노력하는 사람이 좋지 그런 사람들 얘기하면 맞아. 아주 너무 기죽어. 난 사람 살짝 부담스럽죠? 살짝 이거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 근데 다빈치 하면 사실
과학자 발명가보다 모나리자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치. 아, 모나리자지. 일라이드 물어봤어요? 네, 저 가서 보러 갔죠. 이거 바로 옆 실제로 나라니까. 네, 딱 실제로 모나리자 봤어요. 보고 무슨 생각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림과 똑같다.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지고 그림과 똑같이. 그래, 그러니까 그려봤는데 근데 근데 그 그 사람 봤던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뭐 이걸 보려고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줄이 너무 길고 사람 너무 많아서 안 보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안 보고 사진 맞아. 뒷모습만 보여요. 근데 이 모나리자가 경제적 가치로 뭐 수십 조래요.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박물관을 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술학도 입장에서 작품 모나리자를 보면 모나리자는 과학입니다. 왜냐면 자연은 빛과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어. 자연에는 라인이라는 게 없어요. 선이라는 게. 그래서 다빈치는 실제로 되게 뭐라 그럴까 경계선 없이 이렇게 뿌옇게 문지르듯이 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나리자 보면 약간 뿌옇죠. 맞아요. 몽롱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작품 최후의 만찬. 자세히 보시면 예수와 12제사의 표정과 행동이 정말 영상 보듯이 너무 리얼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도 다빈치의 과학이 숨겨져 있죠. 그는 완벽한 인간을 그리기 위해서 39가 넘는 시체를 해부를 했대요. 500년 전이면요 냉동실도 없고 그래요. 예, 방부제도 없잖아요. 그 썩은 냄새를 맡아가면서 장기 하나하나를 다 스케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남긴 그 동물과 그 사람의 해부도는요 당시에 웬만한 의학서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새삼 다빈치와 세종에게 경이감이 들 정도인데 음악가로서의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종 형도 음악자라는 거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목표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독일의 음악이라는 건 함께 누리는 오페라나 이런 클래식의 대중음악이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건데 이 세종은 좀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음이라고 그래서 바른 음악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훌륭해진다. 그러니 바른 음악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주로 중국의 악기나 중국의 음역을 그대로 썼거든요. 안 맞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이제 세종이 집중했었던 것은 우리의 그리고 우리의 소리, 우리의 문화 어울려진 어떤 그런 과정을 만들고 싶어서 노력을 하게 된 거고 이제 그런 것 중에 우리가 황태중이나 이렇게 음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단소 같은 거 배우면서 학교 때 배운다라든지 궁중 음악 같은 것들 발전시키는 것들 이런 게 다 세종 때 거의 다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조선의 뭐 제사 문화, 차례 문화, 뭐 대부분의 모든 예법은 다 세종 때 만들어지는 뭐 근데 세팅 전문가. 그쵸. 예. 근데 그 중에 음악도 있고 음악이 어떻게 보면 있었군요. 중심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왕이 그거 누구한테나 한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내가 알고 시키는 것과 그렇지. 모르고 그거 맞아 이렇게 하는 그건 것과는 다르죠. 천재 차이. 네네. 근데 세종께서는 음감이 절대 음감이셨다고. 와. 오, 태교를 잘하셨나? 대충 땡 될 때 도 다도 같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헷갈려요, 네. 근데 절대 음감은 이걸 딱 느낀다는 거예요. 세종께서 이걸 지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록에 기록이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임금은 음률에 밝으시어 신학의 장단과 음의 높고 낮음은 모두 임금이 몸소 만드셨는데 막대로 박자를 짚어 땅을 치는 것을 장단으로 삼고 하루 저녁에 제정하였다. 그러니까 실록에 나오는 기록들이 생각보다 읽어보면 건조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었던 일만 딱 적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등장하게 된 음악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묘제례악. 사실 이 종묘제례악하면 아주 엄숙한 왕과 신하들의 예식 행사에서 다 관복을 입고 그에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음률이 진행되는 거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미사음악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아마 좀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들으니까 이게 지루한 거지. 근데 이 박자가 나온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전하고 그렇죠. 이거를 과정을 거치면 지루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세계에 알려져가지고 2008년에 종묘제례악이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절대 음감 인정합니다. 대단해요. 스트레스 받으세요? 대단해요. 근데 사실 그 세종대왕이 중국의 편경이 아닌 우리나라 편경을 만드셨단 말이죠. 조선 편경을 만든 거예요. K 편경. 하지만 우리 다빈치님에게는 수금이 있어요. 즉흥 연주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많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482년에 밀라노 궁중 연주회에서 그가 음악인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정도면 프로 뮤지션이죠, 사실. 다만 그가 작곡한 그 작품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네. 노트가 언제 나올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언제 어떻게 그 사람은 항상 기억했던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니 다빈치에게 좋은 교육 환경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업적을 남겼을까 반대 아니에요? 하는 반대일 것 같은데. 사교육이 망쳐요. 부모가 있었으면. 저도 지금 딱 생각했어요. 그렇죠. 다행히 그런 엄마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없어서.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 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음악도 미술도 모든 것을 다 숫자로 수학 천재가 그 기반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의 이 자화상이나 그 모습들도 보면은 대칭이라든가 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무슨 수학 공식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디자인 다 해놓은 게? 네, 너무 멋있어. 네. 아니 진짜 너무 경이로워서 함부로 막 말을 갖다 댄다는 게 조금 조심스러울 정도인데 저런 아이가 있는 엄마는 참 행복하겠다. 방향을 또 살짝 돌리네. 잘 생각해보세요. 네네. 만약에 다빈치가 아이야. 그럼 엄마 얼굴 보면서 뭐라고 하면 어머니는 부담스럽겠다. 미관과 미관의 사이가 지금 그러니까요. 3.2cm 정도 모자라요. 이거는 완벽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머니가 웃을 때는요 왼쪽으로 32도 정도 삐뚤어져요. 막 이런 얘기 했었더라고요. 정말 웃겼겠다.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완전 이랬을 것 같은데. 네. 다빈치와 세종은 예술과 과학의 부흥을 일으키고 또 그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임에는 분명한데요. 이 두 천재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다빈치가 1519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1519년이면 조선시대 중종시대예요. 대장금이. 대장 오나라. 보네요. 네. 네, 그때 67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데 되게 지금 작품 한번 볼까요? 그 앵그르 작품인데요. 다빈치가 프랑스 왕이죠. 프랑스와 1세의 품에서 주거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죽기 3년 전에 프랑스 왕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활동하시오. 이게 알아본 거지 재능을. 네. 예.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다빈치가 죽기 전까지 갖고 있던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였어요. 아. 그래서 모나리자가 지금 그때나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루브르에 있었죠. 예. 그때 독일 왕이 초대했었어야죠. 그럼 우리한테 있을 거죠. 그렇죠. 하네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렇게 평생을 연구와 창작 활동에 몰두했던 다빈치가 죽으면서 한 번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했네. 왜? 아니 잠은 언제 잤을지도 아니,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실천 쪽은 뭐야, 그건. 네. 이 정도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라는 단어 쉽게 쓰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세종대왕 같은 경우 사실 왕으로 살았고 이제 공적인 인생인데 오래 통치하셨죠. 그래서 30년 넘게 이제 국왕으로 존재를 했었고요. 최근에 많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주로 뭐 소갈병을 비롯해서 여러 질병에 시달리면서 고생을 했다더라. 그리고 또 말년으로 가면 가족 문제 때문에 또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 불교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니까 유교 국가에서 또 어디 불교냐 하면서 신하들하고 또 충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여 년간 훌륭한 통치를 하셨고 조선도 정말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었다더라. 이렇게 멋지게 좀 마무리 질 수 있죠. 제가 세종실록을 쭉 보면서 느낀 게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와요. 세종이 돌아가셨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기만 하셨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대를 앞선 천재들의 이야기, 레오나르도와 세종, 세종과 레오나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레오나르도에 대해서 꼭 전해주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죠? 다빈치는 천재가 맞죠? 다빈치가 구상한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당시 완성되거나 사용된 건 극히 드물어요. 하지만 수백 년 후에 그의 창의력은 현실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천재성은 호기심의 융합이라고 봐요. 좀 과장됐죠? 네, 사실 뭐 그 이후 사람들이 잘 해석한 과정을 생각하고요. 다빈치가 너무 천재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산만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완성품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거를 또 산만하다고 표현하시네. 완벽주의자죠. 완벽주의자예요. 어떻게 계약 맺으셨어요? 다빈치의 사랑? 저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 다빈치가 뭐 훌륭하지만, 다빈치가 이렇게 된 것은 다빈치 개인의 업적보단 유럽인들이 그 이후에 열심히 하면서 약간 그 다빈치를 부풀게 한 것이 아닐까. 인간으로 봤었을 때 본인도 잘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열심히 이렇게, 잘 이렇게 운영하면서 많은 업적을 내면서 국가를 풍요롭게 만든 것. 비교가 될 수 없지 않나. 역시 세종대왕.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선택의 방향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너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서 만약에 산다고 하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그럼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살고 싶어요.
정말 그 천재적인 모습으로 네, 사람들한테 추앙받으며 막 살고 싶어요. 펼쳐볼 수 네. 있는 경계가 없이. 근데 만약에 딱 한 사람만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뽑아야 된다면 누굴 뽑을래? 두말할 필요 없이 세종대왕님이죠. 다른 사람이 살아간다면 네, 네. 세종대왕. 그렇게는 못 살아. 그쵸. 그렇게 잠도 너무 안 주무셔. 그렇게 일찍 퇴근하고 싶은데요. 네. 일라이다는요? 저는 오늘도 아마 한 번만 더 세종대왕의 약간 좀 매력을 좀 더 알아본 것 같아서 네. 세종대왕으로 가게 것 같아요. 약간 아니, 그러면 안 외국에만. 되죠. 왜요? 인상이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외국에만 영상 수 있는 거 아니고 이거 한국 조선에도 있다는 건 되게 신기했거든요. 또 한국의 멋진 점도 알 것 같아요. 네. 과학과 예술을 꽃피운 세종과 다빈치는 인류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남겨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헤리티지 오브 레전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